먼저 우리 태양은 은하계의 가장자리, 즉 거주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계의 중심부는 별들이 너무 밀집해 있고 초신성 폭발과 같은 격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여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반면 우리 태양계는 마치 복잡한 도시의 한적한 교회처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환경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목성의 보호는 지구 생명체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목성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혜성과 소행성을 대신 막아주거나 궤도를 틀어주어 지구와의 충돌을 막아주었습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수많은 충돌로 인해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멸종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이 양탄자를 움푹하게 만듭니다. 태양처럼 거대한 질량은 시공간을 깊게 휘게하고 지구는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기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곡률인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판 구조로는 생명체의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거대한 판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판들은 화산 활동을 일으키고 대륙을 형성하며 지구의 탄소 순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순환은 지구의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었고 생명체가 극심한 환경 변화 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행성들에서는 이러한 판구조론이 관찰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우리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몸을 눕히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거대한 우주의 한 점, 바로 당신이 누워있는 이 작은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품어온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물음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인가? 지구의 달 역시 생명 탄생의 중요한 공신입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계절 변화를 완화하고 규칙적인 조석 현상을 일으켜 바다에 생명체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기후는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쳤을 것이고 바다는 정체되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주는 거대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죠.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마다 행성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 또 그런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나 존재합니다. 이 모든 별들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행성 중에서 단 한 곳에서만, 오직 이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탄생하고 고도의 문명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우연히 한 행성에 모일 확률은 마치 수많은 로또 복권 중에서 단 한 장만이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희박할 것입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에 따르면 우주의 고요함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행운을 바탕으로 탄생한 아주 희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전파를 쏘아 올리고
외계 행성을 탐사하며 수많은 망원경을 하늘에 띄워 끊임없이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침묵뿐이죠. 마치 우주가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억 명이 모여 있는 거대한 경기장에 혼자만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존재할 텐데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광활한 규모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바라보아도 그 끝을 알 수 없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는 문명 간의 접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은 단순히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주의 무작위적인 사건에 불과한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죠. 이 이야기는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편안한 생각의 틀을 흔들지도 모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조차도 우주의 일부이며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2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빠른 우주선인 뉴 호라이즌스호를 타고 그곳으로 간다면 도착하는데 약 7만 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곳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혹시나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물 한 잔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위치와 지금 시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밤을 얼마나 깊이 탐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은하계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며 우리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는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공간의 바다에서 외로운 배 한 척에 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거대한 침묵의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우주에서 혼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십억 년의 역사와 확률과 물리학, 그리고 철학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 과거로 돌아가 별들의 탄생을 지켜보고 미생물이 어떻게 생명으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연한 사건의 결과물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꿈처럼 부드럽게 당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거리는 문명 간의 소통을 위한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보낸 전파 신호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지만 그 신호가 다른 문명에게 도달하는데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호를 받고 답장을 보낸다고 해도 그 답장이 우리에게 도착하는데 또다시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대륙에 살면서 1년에 한 통씩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는 불가능하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알리는 단발적인 신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이 내뿜는 빛이 수십억 년을 여행해 지금 우리의 눈에 닿는 것처럼 이 이야기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페르미 역설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이 역설은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며 마주한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인류가 아직 필터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암울한 가설도 있고 외계 문명이 이미 멸망했을 수도 있다는 슬픈 가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설들을 마치 오래된 도서관의 책을 넘겨보듯 천천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또한 이 거대한 사막은 탐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별과 별 사이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주선의 속도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물리적 한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는 데 있어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마치 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처럼 이 이야기의 물결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릴 것입니다. 이 바다는 때로는 거칠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을 더 안전하고 깊은 내면의 항구로 이끌 것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이 거대한 거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크고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이 거대한 사막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거리는 우리를 영원히 떨어뜨려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거대한 사막의 양끝에 서서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지만 그 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의문 속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익숙한 흐름이지만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에 불과하죠. 이 바다는 너무나 넓고 깊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주 문명들의 침묵을 다양한 과학적, 철학적 가설로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어쩌면 그들의 침묵은 훨씬 더 단순하고 슬픈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문명에 덧없는 불꽃이라는 가설이죠. 이 가설은 지적 문명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혹은 예측 불가능한 우주적 사건으로 인해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45억 년 전의 지구는 불덩이였고 그 후로 수많은 지질학적 사건과 격변을 겪으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던 시대는 약 1억 6천만 년 전이었고 인류가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작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우주의 시간표를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류 문명의 역사는 마지막 1초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의 거대한 바닷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문명의 흥망성쇠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처럼 위대했던 문명도 결국에는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위협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문명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내부적인 취약성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지구의 나이보다 거의 3배나 더 길죠.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별들이 태어났다가 죽었고 수많은 행성들이 형성되었다가 파괴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은하의 어딘가에는 지구보다 수십억 년 먼저 탄생한 행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별과 별 사이를 항해하고 시공간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핵전쟁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처럼 다른 문명들도 같은 딜레마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문명은 단 한 번의 파괴적인 사건으로 인해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수많은 문명들의 핵전쟁으로 인한 침묵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외계 생명체의 탄생을 상상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시간적 흐름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별들이 태어나는 시간, 행성이 안정되는 시간, 그리고 생명체가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아주 빠르게 진화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성에서는 아직도 미생물 단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정원에 있는 꽃들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꽃은 막 봄꼬리를 맺기 시작했고 어떤 꽃은 이미 활짝 피었으며 또 어떤 꽃은 이미 시들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은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생명의 여정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 파괴는 문명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류는 이미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우리의 길을 그대로 걸었다면 그들 역시 스스로의 행성을 파괴하여 결국에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스스로가 일으킨 환경 재앙으로 인해 서서히 숨막혀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키우던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어 식물을 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문명은 자신을 지탱하는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시간의 바닷속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동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외계 문명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흔적은 수만 광년 떨어진 곳을 향해 느리게 퍼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혹은 그들의 문명이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 우리의 신호를 이해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작은 병에 담긴 편지를 띄워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도착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고 그들이 답장을 보내는데 또다시 수백만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우주적 사건들도 문명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 충돌, 초신성 폭발, 혹은 감마선 폭발과 같은 사건들은 한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순식간에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막을 기술이 아직 없으며 외계 문명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우주의 무자비한 힘에 의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상상할 때 영화에서처럼 그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차이는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극적으로 낮춥니다. 만약 그들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찰나의 순간에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문명의 발전은 그 자체로 영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은 더 큰 파괴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안도해야 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덧없는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지키고 멸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우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간에 직조된 양탄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양탄자에 아주 작은 한 올을 잡고 있지만 그 옆에 다른 올들은 이미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거나 혹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직무를 모두 볼 수 없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한 조각의 패턴에 불과합니다. 우주 전체의 패턴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듯 우리의 생각들도 서서히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며 우주의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희미한 속삭임들을 듣고 보이지 않는 거인들의 존재를 상상하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희귀하고 특별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외계 문명과의 조우는 시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공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제3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으며 시간의 거대한 바닷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을 다시 한번 당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주세요. 당신이 기대어 있는 침대의 부드러움, 공기 중에 감도는 고요함, 그리고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나요?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작은 공간이 바로 이 거대한 우주의 한 점입니다. 그 점은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의 거대한 바닷속에서 우리가 외로운 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페르미 역설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이 짧고 단순한 문장은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1950년대에 점심 식사를 하다가 불쑥 던진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놀랍도록 심오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따라서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틀림없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어떤 외계 문명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모든 생각들과 함께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넓고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이 모든 여정의 기억들을 품고 깊은 잠에 빠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역설은 마치 아주 넓은 호수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해야 할 물고기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페르미 역설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 우리의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즉 생명 탄생의 확률, 문명의 발전 속도, 그리고 우주의 규모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이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즐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여정은 충분한 가치를 가집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당신의 마음이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향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이 침묵에 대한 수많은 가설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숲속의 개미집을 지나치듯 인류라는 존재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그들이 이미 우리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를 사용하는 동안 그들은 양자 얽힘과 같은 훨씬 더 미묘하고 빠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부족이 연기를 피워 신호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적 단계에 있는 두 문명이 서로를 이해하거나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우주 문명들의 침묵을 탐구하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거울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인류의 내면에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 즉 편견, 탐욕, 그리고 파괴적 성향이 외계 문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침묵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성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좀 더 암울합니다. 소위 위대한 침묵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 가설은 모든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혹은 어떤 우주적 사건으로 인해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핵전쟁, 환경오염, 인공지능의 반란 등 스스로의 기술로 인해 멸망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지적 생명체가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의 파괴적인 성향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우주적 필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시 언젠가는 이 필터를 넘지 못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왔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 문화, 종교, 이념을 가진 집단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서로를 배척하고 정복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파괴하려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우리가 외계 문명과 조우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편안한 밤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창밖으로 어떤 풍경이 보이나요? 어쩌면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자장가이자 우주를 향한 조용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종족을 우선시하고 다른 문명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곧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의 숲에서 숨어있는 동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존재를 발견하면 공격하거나 숨어버릴 것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수많은 문명들이 서로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한 생명체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생명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진화했습니다.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빙하기 등 수많은 재앙들이 지구의 생명체를 멸종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지적 문명 역시 이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그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슬픈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난자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탐욕은 우리 인류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탐욕은 우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과 조우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기술이나 자원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문명 간의 평화적인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른 문명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단순히 우주에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학기술은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의 고요한 침묵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주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우리에게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하고도 외로운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마치 조각가처럼 생명 탄생의 조건을 하나하나 깎아내려야 합니다. 지구는 단순히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기적을 품은 하나의 유기체이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은 너무나도 많고 복잡해서 오히려 우연의 산물처럼 느껴집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은 때로는 당혹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외계 생명체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라는 거대한 학교의 학생일 뿐이니까요. 가장 먼저 생명이 탄생하려면 안정적인 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태양은 약 100억 년의 수명 중 절반쯤을 지나고 있는 안정적인 항성입니다. 이 정도의 긴 수명이 있어야만 행성이 충분히 식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며 복잡한 유기물이 형성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별은 수명이 짧아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너무 차가운 별은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우리 태양은 마치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거대한 난로처럼 지구에 생명을 키워낼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해 왔습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즉, 탄소 기반의 생명체를 찾고 있죠.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체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가진 편협한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물은 생명체의 화학 반응을 위한 용매 역할을 하며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여 물이 얼음이 되지도 증발해버리지도 않는 골디락스 존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골디락스 존은 마치 난로 앞에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의자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리고 너무 멀리 가면 얼어붙죠. 이 완벽한 거리는 수많은 행성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행운입니다. 우리는 물을 생명의 필수 요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액체 메탄이나 암모니아를 용매로 사용하는 생명체는 없을까요? 토성 위성 타이탄의 표면에는 액체 메탄 호수가 존재합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화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은 독성이 있는 물질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는 산소가 필수적이지만 어떤 미생물에게는 산소가 독처럼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핵은 마치 거대한 발전기처럼 끊임없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이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의 대기는 서서히 벗겨져 나갔을 것이고 생명체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기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체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로 이루어진 생명체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실리콘은 탄소와 비슷하게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기반의 생명체는 탄소 기반의 생명체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바위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또한 거대한 위성인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조석 현상을 일으켜 바다에 생명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기후는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쳤을 것이고 생명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화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달은 마치 지구의 영원한 동반자처럼 우리의 생명 탄생과 진화를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상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생명체를 살아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생명체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생명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비생명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태양계로 들어오는 수많은 혜성과 소행성을 대신 막아주거나 궤도를 틀어줍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자주 소행성 충돌을 겪었을 것이고 이는 생명체의 대멸종을 여러 번 초래했을 것입니다. 목성은 마치 거대한 수호신처럼 우리 태양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우리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생명체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기계 혹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행성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거나 성간가스 구름이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인지 능력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우연히 동시에 한 행성에 모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마치 모래알 하나가 우연히 완벽한 모양의 진주가 되는 것만큼이나 희박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여전히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사건의 연속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고요한 침묵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희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 이 생각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은 거울을 찾으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기이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의를 확장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우주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숲에서 나무만을 찾고 있는데 숲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섬, 지구의 특별함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조금 더 암울한 가능성으로 눈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바로 위대한 필터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섬뜩한 대답 중 하나이며 인류의 존재가 오히려 위험한 징조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대한 필터는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넘기 어려운 혹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우주를 정적인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숨결처럼 별들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이 우주의 생명 탄생의 원료를 공급하는 과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장벽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터는 생명의 탄생 자체일 수 있습니다. 무생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스스로 복제하며 살아있는 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수많은 행성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혹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고요한 침묵은 다른 행성들에 아예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별은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하면서 탄생합니다. 이 가스 구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환시킵니다. 이 원소들은 우리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자매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이 탄생했다고 해도 그 다음 필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세포 생명체가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는 과정이 또 다른 필터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이 과정은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세포들이 협력하고 분화하며 복잡한 유기체를 형성하는 것은 생명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과정이 다른 행성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별은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내며 생명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별의 크기에 따라 그 죽음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태양처럼 작은 별은 조용히 백색활성으로 사라지지만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장렬하게 죽습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별의 내부에 있던 모든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흩뿌려진 원소들은 다시 새로운 가스 구름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필터는 바로 문명 스스로가 만든 파멸의 위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생화학 무기,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문명이 별과 별 사이를 항해할 정도로 발전하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냥을 든 어린아이가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따뜻함과 빛을 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죠. 인류가 가진 과학기술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은 우주에 생명 탄생의 원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최초의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별들이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주에는 점차 생명 탄생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이러한 별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는 먼 옛날 죽은 별의 유해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필터 가설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그 필터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 탄생이나 다세포 생명체의 출현처럼 다른 문명들이 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을 우리가 이미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특별한 존재이며 유일한 존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우주적 고독감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완벽하게 통제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무작위성의 결과입니다. 별이 탄생하고 죽는 시점, 그리고 그 원소들이 행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위치에 모이는 시점은 모두 우연의 산물입니다. 어떤 행성에서는 생명 탄생에 필요한 모든 원소가 모였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행성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직 우리가 위대한 필터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거대한 재앙이 우리 문명을 파괴할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필터는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혹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적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우리에게 보내는 미래의 경고이자 다른 문명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우주적 묘비명과 같습니다. 우주의 침묵은 어쩌면 이 무작위적인 순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생명체가 탄생할 만큼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곳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원소들을 흩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우주의 고요함이 정적이 아니라 역동적인 생명의 순환의 한 부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주가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거대한 미로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미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위대한 필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그 장벽에 부딪혀 사라질까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거대한 모래시계처럼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바로 엔트로피라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우주의 모든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 문명의 운명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필터라는 암울한 가능성을 들여다보았지만 어쩌면 우주 문명들의 침묵은 그리 비극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침묵은 다른 문명들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거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가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유들을 제시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게 정돈된 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질러집니다. 커피에 우유를 부으면 우유가 자연스럽게 커피와 섞여 퍼져나가지만 그 반대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은 결국 연료를 소진하고 차갑게 식어가며 은하는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모든 것은 결국 열적 죽음이라는 최종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동물원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외계 문명들이 우리를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관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 문명이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지고 우주 공동체에 합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도록 부모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우주의 고요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배려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적 문명은 이 엔트로피의 흐름에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문명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질서를 만들고 정보를 조직하며 복잡한 구조물을 건설합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엔트로피의 바다에서 질서라는 작은 섬을 만들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폐기물을 생산하며 결국에는 스스로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숲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이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섬뜩합니다. 우주에는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법칙이 존재하며 모든 문명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곧 자신을 파괴할 위험에 노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주는 마치 어둠의 숲과 같아서 숲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숨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리를 지른다면 그는 자신의 위치를 다른 존재들에게 알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적대적이라면 소리를 지른 문명은 곧바로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외계 문명들은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파 신호들은 그들에게는 마치 어둠의 숲에서 외치는 "나 여기 있어요" 라는 위험한 외침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적 죽음팔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식어간다면
결국에는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나가며 더 이상 어떤 종류의 질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운명은 문명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문명이라 할지라도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한계 또는 인식의 차이로 인한 침묵입니다. 우주의 광활한 공간과 시간은 문명 간의 소통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파를 보내는 순간 그 신호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므로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야 겨우 다른 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선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지연은 문명 간의 대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설령 그들이 우리의 신호를 받았다고 해도 그들의 답장이 우리에게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종이와 펜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답장을 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질 수 없죠. 또한 우리가 찾는 신호가 그들이 사용하는 신호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를 사용하는 동안 그들은 중력파, 양자 얽힘,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중국어로 대답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그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침묵이 단순히 외계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배려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한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우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여전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열적 죽음까지는 수십억, 수백억 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엔트로피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늙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소멸로 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이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 뿐이며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문명들이 엔트로피의 흐름에 굴복한 슬픈 역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기 위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방법은 바로 전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티 프로젝트와 같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들은 우주에서 오는 인공적인 신호를 찾기 위해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이 전파망원경들은 마치 거대한 귀처럼 우주의 모든 속삭임을 들으려 노력했죠. 우리는 우주에 안녕이라고 말하고 누군가 안녕이라고 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위해 전파를 보내고 듣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의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외계 문명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1914년에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보낸 아레시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인류와 태양계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3분짜리 짧은 메시지는 묘초 1,000광년 떨어진 헤라클레스자리 구상 성단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언젠가 다른 문명에게 닿아 그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편지를 띄워보내고 그것이 언젠가 미지의 해안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전파를 이용한 통신에 익숙합니다. 휴대폰, 라디오, 텔레비전 모두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계 문명도 우리와 비슷하게 전파를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파 통신을 과거의 유물로 간주하고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희미한 속삭임들을 포착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확실한 인공적인 신호로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1977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포착된 와우 시그널은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72초 동안 지속된 이 강력한 신호는 당시 망원경을 운영하던 제리 이만 박사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는 출력된 종이 옆에 놀라움과 함께 와우라고 적었습니다. 이 신호는 태양계 밖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후 다시는 같은 신호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중성미자를 이용해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먼 거리를 장애물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벽을 통과하는 유령처럼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나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성미자를 감지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신호를 해독할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희박한 신호에 매달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를 인공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자연적인 전파 신호가 존재합니다. 펄서나 퀘이사 같은 천체들은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며 이는 외계 문명의 신호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연적인 잡음 속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의도적인 신호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친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양자 얽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양자 얽힘을 이용해 통신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는 아직도 외계 문명이 어떤 형태의 통신을 사용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의 개념 자체를 뛰어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보다 훨씬 빠른 타키온 입자를 이용하거나 시공간을 휘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위해 전파를 보내고 듣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의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외계 문명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답이 없는 우주의 침묵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둘째, 우리는 그들을 찾을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가능성이 우리를 외롭게 한다면 후자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배우고 발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아직 우리 손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파를 이용한 통신에 익숙합니다. 휴대폰, 라디오, 텔레비전 모두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계 문명도 우리와 비슷하게 전파를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파통신을 과거의 유물로 간주하고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기 위해 하늘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생명의 기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어떻게 무생물에서 탄생했을까요? 이 질문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 서 있는 질문이며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깊은 답변 중 하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중성미자를 이용해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먼 거리를 장애물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벽을 통과하는 유령처럼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나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성미자를 감지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신호를 해독할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 탄생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과학자들은 그 과정을 확률과 무작위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구의 초기에는 원시 수프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메탄, 암모니아, 물과 같은 간단한 유기물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번개와 화산 활동 같은 강력한 에너지원은 이 유기물들을 더 복잡한 분자로 합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무렇게나 던져진 레고 블록들이 우연히 완벽한 모양의 집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었고 결국 어느 순간 우연히 자기 복제가 가능한 분자가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양자 얽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양자 얽힘을 이용해 통신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최초의 자기 복제 분자는 바로 RNA. 일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동시에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설계도와 건설 도구를 모두 가진 만능 제주꾼과 같습니다. 이 RNA가 복제를 거듭하며 조금씩 변이를 일으키고 더 효율적인 복제 방식을 찾아내면서 마침내 생명체라고 불릴 만한 원시 세포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호의 개념 자체를 벗어난 방식으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시간 여행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시공간의 왜곡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것을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으로 간주하지만 우주에서 수십억 년을 앞서간 문명에게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순수한 무작위성의 결과물입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들이 무한한 시간 동안 무작위적으로 조합된다면 결국 언젠가는 자기 복제 분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으로 희박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원숭이들에게
타자기를 주고 무한한 시간을 준다면 결국 언젠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완성할 것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외계 문명을 찾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신의 철학적 관념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주의의 미로와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말하듯이 진리와 지식 역시 상대적일 수 있다는 철학적 개념은 외계 문명과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생명 탄생의 확률이 이토록 희박하다면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더라도 그중 대부분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단지 이 거대한 우주의 무작위적인 사건 중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외계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물리학은 그저 하나의 물리학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손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에게 3차원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생명이 정확히 어떻게 탄생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여전히 물리학자, 화학자,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풀기 위해 노력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생명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이 근본적인 미스터리는 우리가 우주에 다른 생명체를 찾기 전에 우리 자신의 기원부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식의 상대성은 외계 문명과의 소통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이나 평화와 같은 개념을 보편적인 가치로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와 도덕률은 우리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며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문명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로의 개념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화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생명이라는 현상이 얼마나 희귀하고 독특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큰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미스터리 속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되는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주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 시간의 흐름 자체가 우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생을 찰나의 순간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수십만 년을 단 몇 분처럼 느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상대성은 문명 간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과 소통하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너무 빠르게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고요함 속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아 헤매는 동안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망원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별을 볼 때 그 별이 현재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별빛은 먼 과거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어쩌면 이 상대주의의 미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문명들이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진리를 이해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여행합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지만 우주의 광활한 규모 앞에서는 한없이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온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의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20초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태양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퍼즐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편견과 관념을 내려놓고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멀리 떨어진 별을 볼 때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 중 하나인 북극성은 지구로부터 약 43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북극성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433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보는 북극성은 433년 전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 별이 432년 전에 폭발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별의 빛을 보고 있을 것이고 1년 뒤에야 비로소 그 별의 소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페르미 역설의 침묵에 대한 모든 가설들을 탐구했지만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가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의 우주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더 상위의 존재가 만든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설은 철학자들과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페르미 역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할 때 우리는 사실 수십억 년 전에 그 은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오는 신호를 찾는다면 그 신호는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 전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가설은 간단한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미래의 인류가 다른 행성에 생명체를 만들고 그들의 문명을 시뮬레이션으로 발전시키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왜 다른 문명이 만든 시뮬레이션의 일부가 아닐까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은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우주는 그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외계 문명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아직도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때쯤이면 이미 그들의 존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일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페르미 역설은 아주 쉽게 설명됩니다. 우리 우주에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가 외계 문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자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외계 문명과 같은 복잡한 요소를 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계 문명이라는 변수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여 시뮬레이션의 목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컴퓨터 게임 속의 주인공처럼
게임 디자이너가 설정한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지연은 문명 간의 소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파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광활한 시간과 공간은 문명 간의 소통을 위한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과학적, 철학적 질문들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탐사하고 외계 문명을 찾으려 노력해도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가 그들을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탐구와 노력은 마치 게임 속의 캐릭터가 게임의 규칙을 벗어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어쩌면 이 엔트로피의 법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들이 발전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엔트로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고 결국에는 우주의 무질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의 우주 가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가설은 우리를 존재론적 위기에 빠뜨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슬픈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만을 보고 있을 뿐이며 그림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수많은 과거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더 큰 귀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시뮬레이션의 완벽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침묵이며 그 침묵 속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의 망원경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았다면 이제는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통찰, 즉 시공간의 캔버스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우주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엮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직물, 즉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공간의 직물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양탄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페르미 역설의 침묵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지만 이 모든 여정은 결국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꿈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별을 향한 인류의 꿈입니다. 이 꿈은 단순히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근본적인 여정입니다. 이 시공간의 개념은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이 시공간의 직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워멀이라는 지름길을 만들어 별과 별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하거나 시공간을 왜곡시켜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우리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우주에서 수십억 년 먼저 탄생한 문명에게는 이미 일상적인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우주 탐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과학적 지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망원경을 통해 먼 은하의 탄생을 지켜보고 우주선을 보내 다른 행성들을 탐험하며 우리 태양계의 기원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주 탐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규모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존재가 이토록 거대한 우주를 탐험할 수 있다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우리의 기술적 한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 신호만을 찾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시공간을 넘어 다른 차원의 소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두 명의 사람이 각각 자전거와 초음속 제트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제트기를 탄 사람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아직 우주의 거대한 항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적인 여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면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의 존재는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험 정신입니다. 또한 시공간의 직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것일까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관찰자의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탄 사람에게는 시간이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쌍둥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한 쌍둥이가 우주여행을 떠나고 다른 쌍둥이는 지구에 남는다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쌍둥이가 지구에 남았던 쌍둥이보다 훨씬 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탐사를 통해 우리가 가진 한계들을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방법을 상상하고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우주 문명으로 만들어줄 다음 단계의 진화를 꿈꿉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라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 문명들 간의 시간적 차이를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우주 항해를 통해 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의 시간적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수천 년 전의 존재처럼 보이거나 혹은 우리가 그들에게 수천 년 뒤의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의 캔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를 풀기 위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이 꿈을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 만약 우주가 이미 다른 문명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탐험은 그저 새로운 이유들 찾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고요하다면 우리의 탐험은 최초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고독한 탐험가이며 이 고독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길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의 극히 일부만을 보고 있습니다. 별과 은하, 그리고 행성들처럼 우리 눈에 빛을 내뿜는 물질들은 우주 전체 질량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아직도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를 바라보는 동안 어쩌면 가장 가까운 미스터리를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그리고 의식 속에 숨어있는 미스터리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저 멀리 떨어진 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철학적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회전하는 속도를 보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질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투명한 손이 은하를 잡고 더 빠르게 회전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이 투명한 손이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우주 전체 질량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추정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의식이 뇌의 복잡한 신경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뇌를 연구해도 왜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고 느낌을 가지며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시계를 해체하여 모든 부품을 분석해도 그 시계가 왜 시간을 알려주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선 어떤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미스터리는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며 그 팽창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풍선을 불고 있는데 그 풍선이 스스로 점점 더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며 이 힘이 없다면 우주는 다시 수축하여 하나의 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의식이 물질과 함께 존재하며 심지어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체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우리 역시 그 거대한 의식의 한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외계 생명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연결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거인들은 외계 생명체 탐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직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이 미스터리한 물질과 에너지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에 살고 있거나 암흑 에너지를 이용해 별과 별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고요함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소리, 빛, 그리고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이 아직 그것을 언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개미에게 말을 걸지만 개미는 그 소리를 단순한 진동으로만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아직 우주의 언어를 해독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우리의 감각과 기술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빛에 의존하고 우리의 기술은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지의 존재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거대한 방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전등이 비추는 곳만 볼 수 있을 뿐, 방의 대부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분리하여 생각하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외부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넓은 우주로 확장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 즉 탄소 기반의 생명체, 전파를 사용하는 문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기이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의 침묵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주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아 헤매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마침내 우주적 고요함의 심오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히 외계 문명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영적인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의식과 지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의식은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한 것일까요? 우주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연과 기적적인 사건을 거쳐 탄생한 희귀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함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약 60억 개의 뉴런과 수백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신경망은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뇌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 뉴런은 하나의 악기와 같아서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복잡한 오케스트라는 의식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고요함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문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성인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의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명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주의 침묵은 다른 문명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우주적 묘비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의식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자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의식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노예라는 극장에서 상연되는 연극을 보고 있지만 그 연극의 작가와 감독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계 문명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험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탐험하게 됩니다. 우주라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은 때로는 당혹스럽지만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것입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의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의 신경계는 우리의 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의식체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개미집의 개미들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긴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듯 우리의 생각들도 서서히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며 우주의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희미한 속삭임들을 듣고 보이지 않는 거인들의 존재를 상상하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희귀하고 특별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면 그들은 우리를 의식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개미의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개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지만 개미의 내면 세계나 의식을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외계 문명에게 우리는 그저 진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원시적인 존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을 다시 한번 당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주세요. 당신이 기대어 있는 침대의 부드러움, 공기 중에 감도는 고요함, 그리고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나요?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작은 공간이 바로 이 거대한 우주의 한 점입니다. 그 점은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외계 문명과의 소통은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그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과 사고방식의 공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모든 생각들과 함께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넓고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이 모든 여정의 기억들을 품고 깊은 잠에 빠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침묵은 어쩌면 이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존재를 찾고 있지만 우주는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즐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여정은 충분한 가치를 가집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당신의 마음이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향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의 고요함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생명, 특히 복잡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고 까다로워서 지구가 우주에서 거의 유일한 예외적인 행성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설은 단순히 생명 탄생의 확률이 낮다는 것을 넘어 지구 자체가 가진 독특한 특성들이 어떻게 생명을 가능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